한 갈래의 강물은 결국 하나의 바다로 모인다. 지금 거시경제의 유동성, 기관자금의 물결, 규제 완화의 흐름까지 모두 다 리플 XRP라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 XRP의 독자적인 행보들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고, 이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물려가지고 만들어낸 필연적인 디커플링입니다. 이런 거대한 합류점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배를 타실 건가요? 2025년의 끝자락, 드디어 거대한 유동성의 파도가 다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긴축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물밑에서 완전히 다른 움직임들이 시작됐다라는 거. 바로 XRP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결별하면서 디커플링을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XRP만 따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기계장치, 이 거시정책과 금융 권력, 그리고 XRP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손들의 설계까지도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의 방향 전환, 이 피벗 신호입니다. 지난 1, 2년간 이 5%가 넘는 미국 채금리는요, 암호자산 시장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부여하면서 폭압처럼 작용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코인을 들고 있을 유인 자체가 없었겠죠. 근데 불과 며칠 전 이 12월 1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폭탄 선언을 남겼는데요. 연준이 이번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이 FOMC 정례 회의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요. 심지어 내년 6월과 7월에도 두 번 더 금리 인하하면서 최종 금리 3%대까지 낮출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1월 달에는 회의를 잘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말해주는 1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실상 12월 결정, 그리고 1분기 초의 정책 가이드가 자산 가격에 미리 선반영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이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들의 전망대로라면요, 2026년 1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자본 비용이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들어섰구나, 이러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미국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도 그 순간들을 앞두고 포지션을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5%대 무위험 금리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한번 수익률을 쫓아야 될 때가 온다라는 이런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게 된 겁니다. 이런 연준의 정책 전환들이 XRP 같은 자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비용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그리고 2025년 초반까지 투자자들은 연 5%를 주는 단기 국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에 손댈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상처럼 이 내년 중반 금리가 3% 초반대까지 내려온다? 그렇다면 상황은 달라진다라는 거. 이제는 안전성까지도 확보한 XRP 같은 토큰들이 이 조정된 수익률 면에서 채권보다 유리해집니다. 특히나 이제부터는요, 이 XRP는 미국에서도 ETF로 제도권 품에 안긴 자산이 됐습니다. 변동성은 있지만 규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 담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달러 가치의 변화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XRP 가격은 미국 달러 인덱스랑 역상관관계가 강했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보통 달러 약세로 이어지죠. 실제로 연준이 비둘기파로 돌아서고 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상대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 달러가 약해지면은 달러로 표시되는 희소자산 가격은 자동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달러 가치 하락은요, 리플 XRP 같은 자산에는 강력한 순풍이 되어줄 거예요. 정리드리자면 이번 미국 연준의 피벗은요, XRP 상승장을 위한 본격적인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2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실제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그날 시장이 무조건 환호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에는 스플릿 보트, 연준 내부에 분열된 표결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요,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보다는 그 일부는 인하를 망설이는 이런 의견 차이 속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니라는 우려들, 그리고 반대로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 연준 위원들 사이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시장도 금리 인하 자체는 80% 넘는 확률로 확신하고 있지만요, 금리 인하 후에 그 멘트가 매파적으로 나올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이 기대감에 올라간 시장이 정작 발표 직후에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의 역설을 다르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출렁여줘야지 2026년 본격적인 상승장을 위한 탄탄한 바닥 다지기가 되겠죠. 이 연준의 큰 방향성이 이제는 내려가는 쪽으로 굳어지게 된다면은 1월달 이후에는 유동성 랠리가 구조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과거에도 거시 환경 급변할 때 리플 XRP 같은 자산은 폭발적인 변동성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12월 한 차례 흔들기가 나오고 나면요,
방향성이 확인되는 1월달에 강력한 돌파가 시작될 가능성 충분히 높다라는 거고, 이 지금 리플 XRP가 비트코인과는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런 예고편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시 환경에서 비 오는 날 유동성 장세가 예고되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XRP가 어떻게 그 빗물을 받아서 남들보다 더 자라나려고 하는지 기관 자금의 움직임을 살펴봐야겠죠. 올해 미국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승인한 현물 XRP ETF가 탄생했죠. 이 주요 운영사들이 앞다퉈서 상품을 내놨습니다. 과거였다면은 이 비트코인 ETF 이야기가 주로 나왔었지만 지금은 XRP도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13거래일 연속 자금 순유입이라는 이 불과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XRP 연동 ETF들의 운용 자산이 약 9억 달러, 하나로 1조 2천억에 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돈들이 일개 개인들이 넣는 돈 수준을 훌쩍 넘었다라는 거고, 매일매일 수천만 달러씩 꾸준히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연기금이든 헤지펀드든 기관이든 이 포트폴리오의 편입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Z ETF는요, 출시 직후 하루 만에 9천만 달러 이상 몰렸습니다. 전통 금융 강자가 자기 고객들한테 XRP 투자를 적극 권유하지 않고서야 이 나올 수가 없는 수치라는 거죠. 그레이스케일의 GXRP도요. 기존 신탁 상품을 ETF로 전환하고 나서 꾸준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런 ETF로 빨려 들어가는 XRP 물량이 리플 기업이 정기적으로 풀어놓는 에스크로 물량보다도 더 많다라는 사실인데요. 즉 시장에 새로 나오는 공급보다 현재 기관들이 가져가고 있는 리플 XRP 수요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뻔하겠죠. 시중에 풀린 XRP의 유동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거.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한 달 동안 9억 3천만 개의 XRP가 각종 거래소 지갑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거래소들이 보관 중에 있는 XRP는요, 약 27억 개 정도로서 7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XRP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 7년 전이 언제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리플사가 XRP를 대량 해제하기 전,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이슈로서 이 시장에서 이탈하기 전, 그때 그 낮은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매도할 물량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동시에 온체인 데이터를 더 들여다보면은 더 재미있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한때 1억 개 이상 XRP를 들고 있었던 이 큰손 고래 지갑 숫자가 소폭 줄어들었다는 거. 이 겉으로만 봤을 때 고래가 떠나나 싶겠지만 자세히 보니까 남은 고래들이 이 떠난 고래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전체 고래 보유량은 오히려 늘어나가지고 현재 고래들이 합쳐가지고 약 480억 개 XRP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7년 내 최고치인데요. 결국에 몇몇 초대형 고래들이 시장 유통량을 싹쓸이하면서 물량을 잠그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쯤 되면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이 공급 측면의 쇼크가 서서히 다가와주고 있다는 거. ETF는 구조상의 자금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만큼의 현물 XRP를 매수해야 되는 이 강제 매수자인데, 가격이 오르든 말든 돈이 유입되면 기계적으로 사들이죠. 현재 XRP 가격이 2달러 언저리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조차도 ETF들의 매수 주문은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는 안 판다라는 강력한 손이 버티고 있다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암호화폐 약세장의 하락 변동성이 XRP에는 비교적 덜한 모습이라는 거. 이 기관들이 받치고 있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도 소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만약에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많은 자금이 ETF로 유입되고, 또 ETF는 다시 시장에서 XRP를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수급의 불균형, 이른바 공급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비트코인에서 ETF가 처음 승인됐을 때 또 유사한 현상들을 목격했었지만요. XRP는 여기 한 가지 변수가 더 존재한다는 거, 바로 입법적인 호재인데요. 최근 미국 의회 통과를 논의 중에 있는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해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있습니다. 이름도 재미있는 이 종합 법안에는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랑 세제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물던 암호화폐가 아니라요. 어떤 거는 합법이고 또 어떤 건 불법인지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진 이 리플의 법적 승리들까지도 겹쳐지면서 이제 기관들은 XRP를 두고 예전처럼 규제 리스크 때문에 꺼려지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XRP 가격을 짓눌렀던 이른바 규제 디스카운트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겠죠.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프라이빗 뱅킹 부분에서는 고액 자산가 고객들한테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라 관련 권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관들의 불안감이 지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돈이 안심하고 XRP로 몰려들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XRP가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는 건 알겠다. 근데 지금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리플의 오데이 같은 서비스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이 전통 금융에서 은행들은 해외 송금용으로 노스트로 계정에 외화를 미리 잔뜩 예치해두죠. 이게 바로 리플이 해결하려는 문제였습니다.
돈을 미리 깔아둘 필요가 없이 XRP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 이 묶여있는 자본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요. 금리가 높았던 작년까지는 노스트로 계정에 묶인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이 손해였습니다. 5%대 이자를 받을 자금을 놀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2026년 이 금리가 3%대로 내려오면은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돈 좀 놀려도 큰 손해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 리플 입장에서는 ODL의 가장 직접적인 매력이 줄어드는 셈이겠죠.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따라 붙습니다. 바로 환율 변동 리스크인데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026년에도 시장 변동성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 가치도 요동칠 수가 있겠죠. 이 전통 스위프트망을 통한 국제 송금은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런 이틀 동안 환율이 불안하면은 은행은 큰 환차손 위험을 져야 됩니다. 반면에 리플의 ODL은 3초면 결제가 끝나죠. 이 금리가 낮아져도 이 거래 실행 리스크를 제거해주는 가치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은행들은 낮아진 금리 환경에서 노스트로의 돈을 놀릴 바에야 그 돈으로 토큰화된 국채 같은 걸 사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ODL로 3초 만에 자금을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가 떨어져도 돈은 계속 굴러야 된다라는 이런 은행의 인센티브는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저금리일수록 수수료 절감이나 환차손 방지가 더더욱 중요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 글로벌 결제망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스위프트가 최근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실험들을 잇따라 발표했는데요. 특히 지난 11월 시티은행과 함께 블록체인상에서 국제 송금을 시험해서 성공적이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언뜻 봤을 때 스위프트가 드디어 현대화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뉴스를 깊이 들여다보시면은 오히려 리플의 선견지명을 증명해주는 셈이라는 거. 이 거대 은행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채택해야 될 무언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니까요. 리플이 지난 10년 동안 구축해왔던 네트워크가 이미 상용화돼가지고 전 세계 수십억 달러를 실시간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구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확인까지도 받았죠. 반면에 스위프트는 이제서야 개념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라는 거. 이 결국에 게임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되는 셈입니다. XRP가 진정 스위프트의 대항마로서 자리 잡을 발판은 이미 깔렸고, 이 저금리 시대에서도 그 효용성은 형태를 바꿔가지고 지속될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펀더멘털이 바뀌면 시장 참여자들은 차트를 통해서도 신호를 포착하곤 합니다. 실제로 몇몇 전문 애널리스트들 측에서는요, XRP 차트에서 오랜 조정이 끝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지적을 남겨주고 있고,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컵 앤 핸들 패턴입니다. XRP 월간 차트를 봤을 때 마치 큰 컵을 만들고 손잡이를 다는 모양새로서 가격 움직임이 전개되어 왔다는 분석인데요. 이 패턴이 완성되면 1차 목표가 XRP 4달러 선을 예상하는 의견이 많이 있고,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봤을 때 XRP가 지금까지 거대한 4번 조정 파동을 거치고 이제 5번째 상승 파동에 막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2026년 XRP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 목표가 3.5달러 수준 돌파하면서 2026년 중반까지 6.8달러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달러에서 많게는 또 30달러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상의 최대치지만요. 이전 사이클들 돌아봤을 때 암호자산 시장에 비이성적인 과열이 왔을 때 그 정도 상승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시점과 타이밍은 보통 언제가 될까요?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2026년 1분기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XRP 가격은 이미 2달러 부근은 10월 11월 내내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완벽한 지지선을 굳건히 다져주었죠. ETF로서 자금 유입도 연말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12월 금리 인하까지도 현실화된다? 다가오는 2026년 1월 엄청난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는구나. 이런 투자 심리가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적으로 잡더라도 내년 1월달 2.7달러, 낙관적으로 2.8달러까지도 단숨에 치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1분기 전체로 봤을 때 3.5달러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결국의 관건은 미국 연준이 얼마나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느냐, 그리고 거시경제가 연착륙이나 무착륙으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만 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조건만 충족되면 위험자산 랠리가 펼쳐질 텐데요. XRP는 그 자체 호재들을 얻고 그 폭을 훨씬 더 키울 준비를 마친 셈이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 분석 모델들도 비슷한 수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챗GPT 기반의 시뮬레이션 모델은요, 2026년 말까지 XRP 가격을 약 6.8달러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모델이 ETF를 통한 예상 자금 유입 규모 한 150억에서 250억 달러 정도, 그리고 금리 환경 변화, 이런 것들 변수로 넣어서 산출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앞서 언급드린 엘리엇 파동의 중간 목표치랑 거의 일치하죠. 이 펀더멘탈과 기술적인 분석들, 심지어 알고리즘 모델까지도 향하는 방향성이 똑같다는 게 소름 돋죠.
지금까지 우리는 2026년 XRP 슈퍼사이클의 밑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 거시경제적인 유동성의 귀환들, 그리고 XRP를 둘러싼 제도권 편입 드라마가 어떻게 교차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상승 파도를 빚어내는지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026년 1분기 이 시장에는 비대칭적인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피벗어라는 출발 시도였었고요. 기관 자금의 엔진은 이미 시동이 걸렸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과열은 대비하시되 그 이전에 오는 기회의 단서들도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데이터랑 펀더멘털은 이미 우리한테 귀뜸해주고 있죠. 지금 XRP 시장에 벌어지는 조용한 변화들은 향후 수개월 내에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표면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런 흐름을 읽는 눈입니다. 이 12월달 연준 회의 전후로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어쩌면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개미들을 털어내는 흔들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물줄기는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적인 유동성의 홍수, 그리고 기관들의 대이동, 그리고 XRP 생태계의 비약적인 성숙과 이 삼박자가 만들어낸 2026년의 시장, 결국의 핵심은 준비된 사람들만이 그 과실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 남들이 공포랑 의심으로 머뭇거릴 때 누군가는 보이지도 않는 설계도를 읽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런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 과연 XRP가 2026년 이 디커플링의 신화를 완성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이 시장은 정말 야속하게도 최근 저점일 때 가장 공포를 만들고 사람의 투자 심리를 최악으로 끌어내리도록 만듭니다. 정말로 속상하게도 이런 하락의 저점 구간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원칙 매매를 살리는 게 가장 좋겠죠. 이 사람의 투자 심리라는 게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에 아쉬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11월 21일 이 부분의 영상 보시면은 댓글 봤을 때 투자 심리가 너무 잘 보이는 현상과도 비슷합니다. 리또 속이다, 더 하락한다, 가격은 왜 이러냐, 400원까지 하락한다, 희망 고문이다, 2,000원도 깨질 거다, 장밋빛 전망이다, 깡통코인이다, 여러 가지 긍정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의 말씀으로 적어주신 분들께서 훨씬 더 많으셨는데요. 물론 소중한 의견이고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시장의 기본적인 심리를 최악의 투자 심리, 하락장의 끝부분에서는 반등과 다시 상승이라는 패턴이 어쩔 수 없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 즉 남들이 하락한다라고 해서 겁먹고 더 하락하는 게 아닌가? 남들도 손절했으니까 나도 매도해야겠다. 이런 심리는 내가 잘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겠다는 심리는요. 내가 잘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겠다. 이런 심리만큼 투자시장에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리플이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기회의 하락인지 위기의 하락인지 정말로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당연하게도 투자시장에서 손절이라는 단어가 없을 순 없습니다. 다만 이런 손절이 내가 불안하고 무서워서 이 도망가고자 하는 손절인지 혹은 현실적인 판단으로 냉정하게 지금은 손절 부분이기 때문에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인지 냉정하게 볼 줄 아셔야 돼요. 리플이 급락했고 2,700원까지 하락했다라는 거는 이 평균 단가가 4,000원이었던 사람에게는 평단을 3,000원 초중반까지 내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관점들. 평단이 4,000원인데 2,700원까지 떨어졌다고 이 무서워서 다 팔고 그만둬야겠다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 이 두 명의 사람이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지만요. 결국 11월 27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리플 투자자분들은 한 명은 지금 웃고 있고요. 한 명은 지금 아쉬워하고 있을 겁니다. 위기의 시장은 반대로 정말로 두 번 다시 안 찾아올 기회의 시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매수 매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전용 기준표도 함께 받아보시는 것들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방향성이고 제가 정리한 기준표는 그 방향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지점을 알려주는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신청 주시면 되고 혼자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